좀 이르게 모셔보죠. 김한주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마다 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든든하다 표현해 드렸는데. 올해 이 얘기해 주신다고요. 올해 증시가 저도 되게 궁금한 얘기인데 뭐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증시가 오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는 알고 싶어요. 네. 이 증시는 근데 오늘 주제의 증시는 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맞춰졌을 거예요. 네. 국내. 네. 국내 네. 증시가 네. 오르려면 예. 네. 어떤 뭐가? 일이 벌어지면 주식이 오르는지. 국내 증시가 오르려면 뭐 해외 증시가 올라야 되는데. 그건 결국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먼저 해외 오르는 거하고 또 국내가 더 오르는 네. 거예요. 국내가 먼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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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쨌든 어떤 조건이 네. 필요할까요?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좀 실물 쪽에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실물 쪽이라고 하면 경기나 기업 이익이 네. 조금 좋아져야 네. 좀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경기도 좀 안 좋아질 거고 기업 이익도 조금 쭈그러들 것 네.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이러한 두려움보다는 조금 긍정론이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빠진다든지 네. 분기이익이라든지 네. 이런 게 또 경제 지표도 뭐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 안 좋아질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막상 지표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뭐 경기 괜히 좀 걱정했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관론이 살짝 낙관적인 아니면 덜 비관적인 쪽으로 이렇게 돌았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훈풍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물, 어떤 기업의 실적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좀 작지만 어쨌든 너무 상징적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맞습니다.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또 좀 다르게 예. 반영이 됐잖아요. 예.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이라고 하는데 재고나 출하 혹은 뭐 고정 가격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경기 순환 업종은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이지만 주가가 그 실적에 굉장히 빨리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꺾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벌써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다 인지돼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PER이 굉장히 낮아졌고 주가 순자산 비율도 1.1배 그러면 역사적으로 거의 평균에서 볼 때는 아예 아래쪽이거든요. SK 하이닉스도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는 사실 이러한 반도체 경기를 앞서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익이 올해 더 꺾일 수도 있고 계속 하향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꺾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선전하네, 방어적이네, 살짝 돌아서기도 하네. 뭐 이러면 주가는 그 실적을 앞서 반영한 데다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착해진 데다가 우려했던 이러한 경기, 기업 이익의 모멘텀이 센티먼트가 좋아지면 주가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지적해 주셨듯이 뭐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저희가 이게 관찰을 해보면 주가가 그 기업 이익이랑 거의 궤적을 같이 하는데 살짝 선행하기 쉽죠. 선행하는데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도 좀 주춤하고 주가도 조금 방향성을 잃고 약간 주춤할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새해 증시 반전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이제 기업 이익으로 저는 꼽았고요. 코스피 EPS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과 2006년부터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빨간색 선은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주가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꼭 진폭을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축을 달리하면 좀 더 이쁘게 나올 텐데 아무튼 방향성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화살표를 표시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음영이 이제 요런 국면. 코스피 EPS의 하향 조정도 멈추고 주가도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럴 때 짧은 구간이지만 아주 긴 구간은 아니지만 이익 조정은 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살짝 이제 더 안 빠지는 국면. 네. 주가는 이미 빠졌죠. 네. 이미 빠져서 이익이 조정이 이제 그 더 이상 그 추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아주 탄력적으로 반등합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 좀 더 여쭤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한파라는 등 그런 얘기가 지금 오랫동안 나왔는데 결국 경기가 돌아서는 거와 반도체는 거의 같이 네.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제 지표랑 반도체 경기나 뭐 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흐름을 보면 거의 좀 일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살짝 뭐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비교적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가장 대표적인 네. 경기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ISM, 그러니까 주문 관리자 협회에서 조사하는 너희들 얼만큼 이제 주문할래? 네. 이렇게 이제 생산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그 소프트 지표, 설문 지수가 돌았을 때, 네. 우리 좀 주문을 늘릴 거야. 그래서 생산 많이 할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쪽이 많으면 네. 그 저점, 그 터닝 포인트가 거의 우리나라 주가의 어쨌든 상승 포인트와 같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 세계 수요처인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을 받아주는 뭐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제 1등 국가지만 그래도 가장 통계가 발달돼 있는 미국의 이러한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았으면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선행 지수에 우리나라 주가는 동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품들은 사실은 뭐 선주문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경기가 이렇게 돌았을 때 제일 먼저 돌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기업이익이 올해 코스피 기업이익이 뭐 순이익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 이렇게 150조 정도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작년에 195조, 뭐 190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 한 25% 순이익이 그럼 내린 거예요? 네, 25% 감익이 예상됐는데 되는데 이 한 140조나 150조의 이 규모는 사실은 2017년, 18년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떨어져도 2017년, 8년, 2017년이나 18년 정도의 이제 이익으로 이제 주저앉는 건데요. 사실은 2017년, 18년은 그렇게 나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세계 경기가 코로나19로 향해 가면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올지 몰랐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이제 경기 확장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그 주가가 지금 그런 정도는 한 얼추 한 7, 80% 이상은 반영한 것 같고요. 한 25% 정도의 감익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해 진짜로 지나 보니까 그것보다 더 꺾인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조금 한 번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는 이제 벌써 시작했으니까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1배밖에 안 됩니까? 네. 뭐 현금도 많고 조금 좀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돈의 1.1배밖에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기술 기업들은 사실은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 같은 것들을 사실은 자산으로 좀 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업황만 조금 돌아서는 기미가 보이면 주가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돌지 않고야 뭐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이 이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고 또 먼저 빠졌잖아요. 네. 그걸 이익에 대한 어떤 침체에 대한 좀 부진에 대한 선반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오히려 진짜로 실제로 안 좋은 걸 맞닥뜨렸을 때는 견고하거나 네.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빠지고 이게 최악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니었습니다. 최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짜증나는 그러니까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네, 네. 네, 그런 이렇게 경우가 될까 왕왕 봐. 있죠. 네. 예, 결국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위 적정 주가, 공정 주가, 페어 밸류의 이야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익이 이 정도 후퇴하고 뭐 시장의 어쨌든 뭐 종목이라든지 어쨌든 전체 코스피 지수의 PBR이나 PER이 이 정도면 공정 가격이 네. 뭐 2,000이다, 2,100이다. 아니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뭐 현재 주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공정 가격에 아주 그냥 뭐 자로 잰 듯이 예. 정확하게 근접하고 거기 딱 터치하면 그럴 수는 없죠. 돌아서고 네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유명한 그루신데 네. 주식 투자의 90%는 심리 게임이라고 얘기했듯이 결국 이런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불안할 때는 패닉 셀링.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게 포기하고 던지는 그런 국면에서는 훨씬 더 이 공정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사실은 뭐 주식을 안 갖고 지금 투자를 이렇게 투자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박앤세일 이제 찬스죠. 하지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정 가격까지 내려갈 걸로 생각했는데 왜 더 내려가? 네.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하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고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과열 국면에서도 그렇고 주가가 떨어질 때 관행 국면에서도 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또 문제가 되죠. 뭐 1년 내내 주식이 떨어지니까 다들 이제 지쳐가지고 그리고 또 맞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예측을 하고 계속적으로 약세를 얘기하니까 일반인들도 지치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하니까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보통 이러다 보면 조금 오버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보통 오버하는 건데 이게 진짜 여기서 오버한 건지 앞으로 더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심리전이란 말씀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채권. 작년은 네. 주식도 내리고 채권도 내린 네, 좀 맞습니다. 이례적인 네. 해였다는 올해는 말씀. 두 네. 개가 같이 오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네, 지금은 뭐 좀 애매한데 네. 결국에는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네.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좀 방향을 못 찾고 좀 우왕좌왕하다가 네. 일단 채권 가격이 이제 다시 이제 채권 금리 기준으로 돌았으면 네. 이제 주가도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식시장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 변곡점이라든지 불가능해서. 이런 네. 것들을. 그래서 채권 시장을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사실 굉장히 안전 자산이잖아요. 국채 시장은 특히. 네. 네. 그리고 지금 같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굉장히 미묘하게 네. 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시소 게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 금리만큼 어쨌든 시장 심리 혹은 네. 인플레이션 혹은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주 시그널링 해주는 지표는 없습니다. 예, 채권 시장이 가장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네.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벤치마크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지금 뭐 한 3.6% 네. 정도 되는데 네. 이 금리가 이제 떨어지겠죠. 뭐 안 떨어진다고 보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또 물가도 지금 어쨌든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이게 이제 떨어질 텐데 떨어지고 이제 거의 이제 안 떨어지는 국면이 있을 거예요. 네. 떨어지다가 그 물가가? 시점이 국채 금리가 금리가? 금리가 네. 그런 시점이 아마 주가 반등 시점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아. 그 변곡점, 주가의 상승 포인트, 터닝 포인트와 채권 금리가 돌아서는
그러니까 추가로 안 떨어지고 채권 돌았어요.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바톤 체인지 딱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채권이 먼저 오르고 네. 그다음에 어제 금요일 날 미국 금리가 뭐 워낙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2년짜리 25bp, 네, 25bp 빠지고 10년짜리도 15bp 빠졌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오늘 좀 영향을 받겠네요. 네, 금요일 날 빠진 이유가 어쨌든 그 고용 지표는 상당히 탄탄하군요. 예상보다 좋게 네.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이 0.6%에서 네. 0.4%로 예, 떨어지면서 되게 그 임금 상승률이 결국에는 잡힌다. 네. 라는 것에 대한 시장이 환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마지막 퍼즐은 서비스업 쪽에 이제 비에너지 관련된 물가고 네. 그 비에너지 관련된 물가를 이렇게 좀 사람들이 분석해 봤더니 예. 결국 주범은 임금이더라. 그리고 이 임금이 안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인플레가 올 거야. 그러면서 뭐 물건도 미리 오늘 사는 게 더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급도 이게 조금 이게 좀 더 올려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물가가 이게 잘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미국도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신호는 그 어떤 신호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결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다른 뭐 고용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뭐 좋게 나왔는데 아예 됐고, 네, 그건 됐고 임금 상승률에 반응하면서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예, 많이 들었어요. 그 굉장히 크게 주가도 반영하더라고요. 폭등하고 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 위원들은 가만히 보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움직일까봐 시장이 네. 조금만 올라도 야 잠깐, 맞습니다. 잠깐, 너네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도 지금 뭐 이 총재님이라든가 네. 아니면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도 기대 인플레이션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어느 나라나 뭐 경제 원리는 똑같고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12월 FOMC에서도 회의록을 이제 열어보니까 네. 시장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불편한 예, 심기를 예, 드러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11월 FOMC 작년 11월과 12월 FOMC 사이에 뭐 국채금리도 한 60bp, 0.6% 포인트 떨어졌지만 주가도 뭐 좀 한 6%인가 올랐습니다. 올랐죠. 네, S&P 500 기준으로 예, 예. 6, 7% 올랐거든요. 한 달 사이에. 그게 바로 불편해.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게 뭐 살림살이 나아지네 뭐 이러면 이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와서 가뜩이나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잡히는데 사람들의 기대하는 인플레이션까지 계속 좀 위쪽으로 간다면 물가를 잡는데 더 센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과소 긴축과 과잉 긴축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혹시 너무 경기를 억누르는 그런 과잉 긴축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이게 하려면 조금 더 강한 긴축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다음 주에 금통위가 다음 주죠? 이번 주인가요? 13일? 13일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이런 지금 미국의 걱정, 연준 위원들의 걱정 더하기 이제 환율, 네. 제 그냥 생각에는 자금 시장 이런 게 더 또 그 생각을 고려할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금통위는 어떻게 이번 될까요? 금통위에서도 네. 아마도 25bp, 네. 0.25%포인트 올릴 거고요. 네. 미국이 거의 최종 금리가 5.0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그 기준금리를 3.75 정도까지는 맞춰놔야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와의 괴리를 1.25% 네. 포인트 정도 이렇게 괴리 정도로 맞춰놔야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근데 작년 말에 3.5를 더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뭐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제들, 네. 또 PF 문제들, 가계부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본다면
현재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불편한 예, 네. 상황이 불편할 것 상황이기는 같은데. 예. 맞는데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결국 거시경제의 모든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안 잡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쪽에 저는 포인트를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괴롭지만 지금 금리를 정확하게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의 그 실을 조금 더 잡아야. 완전히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25년 거시경제를 운영하는데 조금 우리가 좀 편해질 수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3.5까지 올리고 한 번 정도 더 한 번 올리는 정도 거를 더 올릴 거고. 열어놓겠네요. 네, 열어놓고 연준이 만약에 5.0 정도의 기준금리로 이제 최종금리를 마무리한다면 한국은행도 한 번은 더 25bp 카드를 꺼낼 가능성. 네, 5.0인데도 그냥 3.5로 해서 격차가 한 1.5 정도 돼도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뭐한 환율도 낮은데. 한 1.5 정도, 1.5% 포인트 정도는 뭐 환율 시장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네, 주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리고 뭐 금리 차 때문에 꼭 환율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하지만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축 기조가 올해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조금 더 완벽하게 잡히려면 중앙은행들의 기조는 조금 더 약간 과잉 긴축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결국은 시장은 한 3.5에서 하여간 3.75 사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지금 시장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사실 많이 안 보는 거지만 국채 선물 같은 것도 그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네, 네. 내릴 거라는 거죠 금리가. 그런데 채권을 살려니까 당장 돈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선물로는 내가 좀 비싸더라도 사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론가보다 상당히 고평가돼서 요즘 이렇게 롤오버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거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금리는 내린다고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내리려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죠. 네. 어쨌든 한국은행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 박사님은 미국 금리를 5% 정도 이제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네.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룸을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5% 약간 위로. 이상으로. 네. 그럼 그것도 한국은행은 약간 생각해서 여유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 정도 뭐 우리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다음 주 금통위에서는 이제 가능성은 열어놓고 지금 이제 좀 지켜보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물가가 조금 올해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너무 공공요금하고 불편하죠. 또 저기 교통비, 또 전력, 가스 요금 이런 공공요금들이 작년에 올랐어야 된 게 이제 올해로 이연되고, 예. 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조금 따지고 또 주거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은 주거비가 렌트비도 들어가지만 이제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걸 임대를 줬을 때 얼마 정도의 코스트를 네. 기회비용을 내고 있느냐, OER이라는 것도 같이 이제 물가에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지금 5.1%가 아니라 한 7%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2%.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는데. 지금 물가가 네. 미국보다 뭐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산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올해 조금 공공요금 물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쨌든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가 이슈가 심각하군요. 네, 사실은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지나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혹시 준비된 차트 있으면 또 보여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제 생각에는 금리 연동 전략을 올해는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대응하시고 금리가 이상하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소극적으로 금리를 이제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이렇게 데이터 디펜던트로 금리 네. 디펜던트로 저기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꼭 적어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 기준금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네. 국고채 3년이나 뭐 10년이나 거의 금리가 좀 비슷한데 어쨌든 3%를 하회하면 3%를 아래로 이제 돌파하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네. 주식시장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식을 좀 많이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지금 국채는,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저희 방송의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주식 보려면 다른 걸 봐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시장을 봐야 주식을 알 수 네, 있다. 네. 주식만 갖고 오르고 내리고 알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거꾸로도 영향을 주지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네요. 국채금리 굉장히 중요하게 박사님 어제 말씀 뭐 새겨듣고. 일단 네. 어제 뭐 워낙 많이 빠져서 네. 저는 오늘 국내 국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네. 그렇게 많이 따라갈 건지 네. 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갈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올해 변수는 뭐 다들 말하고 있다시피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네. 중국 경제, 중국 경기, 뭐 리오프닝에 따른 지금 후폭풍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은 도대체 뭐 지금 뭐 네. 여러 가지로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이 그래도 올해는 전 세계 경제에 좀 버팀목 역할 혹은 뭐 거꾸로 전 세계 경제는 조금 안 좋은데 활력소? 네, 중국은 네, 네, 그래도 불을 좀 네, 떼주는, 네.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뭐 계속 청개구리 정책을 그동안 펼쳤는데 네. 통화 정책도 그렇고 네. 코로나 정책도 네. 그렇고 아주 화끈하죠.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네. 올해는 뭐 이제 곧 이제 설날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춘제라고 그러죠. 네. 춘제가 지나면 이제 한번 확진자가 더 이제 사회적으로 감염자가 문제가 되겠죠. 네. 특히 아무래도, 네. 도시에서 네. 농촌 조금 뭐 의료 시설이 취약한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고 실어 나르다 보면 인구가 많아서 이제 변이도 생기고 네. 이제 어수선한 일이 1월 말 2월까지 생길 네. 텐데 이제 그게 지나면 한 3월 정도 되면 이제 집단 면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3월 양회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정식 출범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거기다가 코로나 19의 어쨌든 뭐 이게 방역 정책 해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리오프닝이 되는 네, 거죠. 끝났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도 네. 뭐 불효불급한 거래는 막 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소비 활동도 개선이 될 거고, 생산 활동도 이제 확실하게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 부양책으로 같이 맞물리면 어우러지면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는 올해 한 4%나 4.2, 4.3 요 정도 성장할 걸로 사람들이 봤는데 한 4.5나 4.7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선방한 네.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한 1년 전에 전망에 비하면 훨씬 낮지만 그렇지만, 네. 지금 굉장히 낮아진 눈높이의 그럼요. 성장률로 보면 계속 중국 경기는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중국 정부가 조금 계획이 있었나요? 사실 요번에 저는 코로나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그렇게 막고 있던 거를 그냥 며칠 사이에 어, 확 풀어버리는데. 사실 세계적으로는 이게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시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놀라서 네. 연 거 아닌가라는 인상도 있는데. 뭐 중국 전문가들은 네. 뭐 두 요인이 이제 같이 아. 맞물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상태로는 경기 회복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이제 부양책을 써도 이거는 안 통하는 거니까요. 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조금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래가 올스톱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최소한의 이제 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더라도 정상적인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네. 건설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국은 어차피 그 어떤 자연 면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어떤 상황에 도달한 거고요. 하계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지 또 광저우 아세안 게임 이미 이제 7월부터 9월에 그렇죠. 이제 계속 국제 대회도 있고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연초에 이거를 잡지 않으면 올해 중국 경제가 뭐 거의 한 3%도 성장이 어렵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정책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양회는 3월인가요? 네, 3월.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밀려서 했던 플랜으로 했던 승부수를 던지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승부수를 던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정말 뭐
좋아지느냐 내년 네. 뭐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네.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네. 지금 너무 급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규제를 풀고 네. 또 특히 이제 빅테크 규제를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놀랄만. 네, 그러면서 뉴욕 시장에 상장돼 있는 예. 차이나 드래곤 ETF 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중국 기술주 한 네, 70개를 네, 모아놓은 ETF인데 이런 주식들이 어쨌든 더 올라가고 이러는 걸 보면 중국은 일단 지코가 적자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올해는 규제 완화,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같이 퍼부으면서 시진핑 정부의 올해 2023년 출발을 조금 이렇게 어쨌든 경기 부양책으로 일관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네. 일단은 뭐 경기를 살리고 보자. 예. 이제는 경제다라는 네. 게 올해 중국의 네. 모토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 여쭤봤습니다. 경기, 기업 실적, 중국 금리 얘기까지 올해 증시가 오르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봤네요.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